자, 서론 부분에서 문제 8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곤충이 가해하는 방법 중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는 위생해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직접적인 어떤 그 피해를 입히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간접 피해를 묻는 부분이겠죠. 예, 그래서 일단 이제 1 등에 2 벼룩, 3 옴 진드기, 4 지파리, 5 모기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답을 고르자면 4번 지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파리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곤충의 가해 방법이 직접 피해라 간접 피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 피해 같은 경우에는 등에 모기, 벼룩, 진드기 이런 것들로 실제로 이제 흡혈을 하죠. 그러니까 물어서 이제 피부를 뚫고 상처를 내 가지고 이제 기계적 외상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2차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파리 유충 같은 것들이 이제 피부에 기생을 해서 구더기증 같은 걸 유발하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벌이라던가 그다음에 바퀴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피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보기들 중에서도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다른 이제 기계적 전파라든가 생물학적 전파 이제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4번 지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적 전파에 해당이 되겠고, 이 기계적 전파라고 하는 것은 곤충에 의해서 병원체를 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병원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계적 전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병원체가 곤충의 체내에서 증식이나 발육을 하지는 않고 병원체를 그냥 옮기기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계적 전파라고 하고, 보통 이제 지파리하고 가주성 바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바퀴 종류들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유발하는 질병은 이제 그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같은 소화기 질환하고, 보통 이제 분변을 통해서 오염이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결핵 살모넬라증 이런 것들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전파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가 곤충의 체내에서 발육 증식해가지고 생물학적인 변화를 거쳐서 인체 감염이 가능해지는 것을 생물학적인 전파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9번을 일단 보시면, 9번은 기계적 전파에 속하는 것은, 기계적 전파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병원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옮기는 그런 물리적 전파를 이제 해당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같은 소화성 질환, 소화기 질환하고 결핵 살모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 사상충, 2 장티푸스, 3 제기열, 4 옴, 5 발진열 이렇죠.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 장티푸스가 되겠고, 이 장티푸스를 묻는 문제가 2007년도에 기출이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증식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곤충의 간접적인 피해의 종류는 기계적 전파와 생물학적인 전파가 있고, 생물학적인 전파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가 곤충 내에서 발육 증식해서 생물학적인 변화를 거쳐서 인체에 감염이 가능해지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보통 생물학적인 전파는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경련형 그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증식형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가 곤충의 체내에서 병원체가 수적으로 증식하는 그런 상태로 전파가 되는 경우를 증식형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흑사병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벼룩이 그래서 이 흑사병 병원체를 갖고 있는 벼룩이 이제 증식을 하게 되고, 그 벼룩이 이제 쥐를 물게 되고, 그 쥐에 의해서 이제 보통 흑사병이 퍼지게 되죠. 그 이외에도 발진열, 제기열, 뇌염 그런 것들이 이런 증식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2번 보시면 증식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발진열, 2 수면병, 3 뇌염, 4 흑사병, 5 제기열.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 포함이 안 되는 게 2번 수면병이죠. 수면병은 발육 증식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시면 생물학적 전파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전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식형, 발육 증식형, 경란형이 있는데 증식형의 종류는 이제 그 흑사병, 발진열, 재기열, 뇌염, 황해열 이런 것들이고 발육 증식형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가 곤충 체내에서 증식과 발육을 함께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 말라리아, 그 다음에 수면병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경란형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증식형에 속하는 것인데 병원체의 일부가 알 내에서 난소 내에서 증식을 하고 감염된 알에서 부화해서 다음 세대로 자동적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 그것도 진드기 매개 전염병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쯔쯔가무시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로키산 홍반열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7번 일단 보시면 1번에 있는 진드기는 양충병 경란형이 맞죠. 그 다음에 2번 중국 얼룩날개 모기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는 발육 증식형이죠. 맞고요. 3번 토고순 모기는 사상충증으로서 발육형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빨간 진모기는 빨간 진모기가 아니고 순모기가 맞고요. 순모기가 황열 증식형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작은 빨간 진모기 일본 뇌염 증식형. 일본 뇌염이 증식형이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흑사병 병원체가 증식하는 것은 흑사병은 대표적인 증식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특히나 이 흑사병 병원체가 이제 1번 전위 부분. 그래서 전위 부분 이건 곤충의 모의 주머니에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위에서 병원체가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의 답은 1번.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다음 중 뉴슨스로 지급되는 곤충은 뉴슨스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단순히 이제 사람한테 불쾌감, 불결감, 혐오감, 공포감을 주는 그런 곤충들을 보통 뉴슨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깔따구, 노린재, 나방파리, 귀뚜라미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보시면 1번 등에, 2 깔따구, 3 파리, 4 진드기, 5 등에 모기. 그래서 이 중에서 뉴슨스를 고르면 2번 깔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 매개곤충의 방제 방법 및 살충제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면 다음 해충 방제 방법 중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방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제 방제 방법 중에서 방제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거기 풀이 과정이 있는 것처럼 방제 방법은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통합적 방법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이제 그 환경위생을 개선하는 환경적인 방법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지를 아예 없앤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 있죠. 그래서 발생원 자체를 없애거나 제거시키는 또는 감소시키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환경적인 방법이 근본적인 영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구충 구서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거죠. 해충 방제나 구충 구서는 같은 말이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발생원이나 서식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 그래서 이번의 답은 5번 발생원 및 서식처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발육 억제제의 장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발육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곤충 방제 방법 중에서 화학적 방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물리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뭐 트랙이라니까 환경을 관리하는 거하고 트랩을 이용하거나 그러니까 끈끈이 같은 것들 있죠. 쥐덫 이런 거.
그다음에 고온을 사용하거나 방사선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물리적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화학적 방법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살충제, 그다음이 이제 발육 억제제, 그다음에 불임제, 유인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화학적 방법에 해당이 돼요. 발육 억제제라고 하는 것은 건충의 발육 과정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시켜서 발육을 억제시키는 약제를 이제 보통 발육 억제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들을 이제 접촉을 했을 때 정상적인 발육이 저해가 되고 탈피 과정에서 이제 죽게 되는, 치사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이 발육 억제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장점을 고르면 이 발육 억제제는 일단 가에 있는 것을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다. 나 살충제에 대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 포유동물에 영향이 없다. 라 인체에 독성 문제가 없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발육 억제제는 이 네 가지 장점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발육 억제제 장점을 묻는 문제가 2006년, 2008년 두 번 기출됐었기 때문에 잘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13번은 통합적 방제 방법의 필수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두 가지 이상의 방제 방법이 있어야 한다. 예, 통합적 방제 방법은 두 가지 이상의 방제 방법을 섞는 거죠. 예, 맞고, 한 방법의 사용이 또 하나의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즉 서로 적용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한다. 맞고요. 두 가지 이상의 방제 방법을 동시에 적용했을 때 서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예, 맞고, 각 기술의 적용 순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의견 틀렸죠. 예,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자면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일단 이제 요거는 또 2015년도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훈중제는 다음 중 어느 부위를 통하여 건충의 체내로 들어가는가? 예, 그래서 훈중제를 묻는 문제인데, 훈중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살충제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훈중제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곤충을 중독사시키는 약제로서 농림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농약, 위생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살충제,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살충제 종류는 침입 경로에 따라서 식독제, 접촉제, 훈중제로 나눠지게 되고, 식독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서 살충 작용을 하는 거고, 접촉제는 이제 곤충의 외피와 접촉했을 때 체내로 들어가서 살충 작용을 하는 것이고, 훈중제 같은 경우에는 공기에 떠 있다가 곤충이 호흡을 할 때 공기와 함께 기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중독 치사를 일으킨 약제를 보통 훈중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번은 훈중제는 다음 중 어느 부위를 통하여 곤충의 체내로 들어가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에 떠 있다가 부유하다가 곤충이 호흡을 할 때 기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치사시키는 약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 기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살충제로 들어가는데요. 2번 보시면 DDT가 사용 금지당한 이후로 가장 적합한 것은, DDT 같은 경우에는 유기염속의 살충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DDT가 굉장히 살충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독성이고, 많은 해충에 사용이 됐고,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잔류 효과가 너무 길다. 예, 그러니까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계속해서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와서도 계속 축적이 되는, 예,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1. 잔류성이 짧다. 2. 환경오염 성분을 소비자 체내에 축적시킨다.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DDT가 사용을 금지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잔류 효과가 너무 길고,
그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 체내에 축적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도 2015년도에 기출이 됐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다음 살충제 중 장기간 분해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1. DDT, 2. 포메트리온, 그 다음에 3. 디아지논, 4. DDVP, 5. 서브미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DDT죠. 앞쪽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2번 문제란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서요. 10번은 유기인계 농약에 중독되었을 때 검사하는 효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기인계 농약에 중독되었을 때 일단 유기인계 농약이 콜린 에스테레이스라는 효소를 이제 효소의 문제를 일으켜서 위생해충들을 방지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유기인계 농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중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콜린 에스테레이스라는 효소를 이제 그 측정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 콜리네스트라제 효소이고요. 이건 2006년도에 이제 기출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는데요. 앞쪽에 이제 요거 14번 유기인계 살충제 중 포유류의 독성이 낮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기인계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10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세티콜린 에스테레이스라는 효소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요 효소의 억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근육마비라던가 이런 이제 또 근육마비로 인해서 이제 치사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뭐 DDVP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유기인계 살충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독성이 낮은 것을 고르자면 5번 마라티온이 되겠습니다. 이 마라티온은 이제 일단 독성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 개미, 거미나 진드기 살충에 이용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곤충 저항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5번 마라티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번 보시면 다음 살충제 중 인축의 맹독성인 것은 그래서 아까 그 유기인계 중에서 포유류의 독성이 낮은 것은 마라티온이었고요. 그 다음에 맹독성인 것은 파라티온입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티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살충력이 강한 그런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살충제는 염소계하고 유기인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바마이트계, 그 다음에 피레스로이드계, 효력 증강제, 기피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살충제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 유기인계 살충제 중에서도 이제 독성이 낮은 것은 마라티온이고 인축의 맹독성인 것은 파라티온입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이제 2번이고 그래서 이 파라티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충제로서 가장 독성이 강하고 그래서 지정된 사람의 감독 가에서만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살충제가 바로 이 파라티온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방역용으로 쓸 수 없는 살충제는 답은 1번 파라티온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도가 굉장히 많죠. 별표가 많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굉장히 살충력이 높기 때문에 방역용으로는 절대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보시면 다음 살충제에서 비교적 저항성이 발달하지 않은 것은 일단 이제 답은 2번이에요. 피레스린인데 피레스린은 그 살충제 중에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입니다. 이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는
현대에 있어서 방역용 살충제로 가장 적합한 것이 이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거든요. 그래서 이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가 이제 방역용으로 사용이 된다는 부분들이 2006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보기 중에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찾으면 2번이 되겠고, 이제 그 비교적 저항성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 피레스로이드계는 이제 인축에는 저독성이지만 강력한 살충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효성이고 잔류성이 없고, 그 다음에 실내나 항공기 내에 있는 공간 살포용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살충제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번 보시면 효력 증강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살충제 중에서도 이제 효력 증강제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어떤 살충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살충제와 혼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살충제의 효과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살충제의 효과를 현저하게 증강시키는 약제를 효력 증강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효력 증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곤충 체내에서 분비하여 무독화 작용을 하는 효소를 공격한다. 네, 맞고요. 2번 피페로니닉 부톡사이드는 효력 증강제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페로닐 부톡사이드 또는 세사민, DMC 이런 것들이 이제 효력 증강제의 종류가 되겠고요. 3번 살충제와 혼용 시 살충 효과가 커진다. 예, 효력 증강제의 이제 정의에 해당이 되겠죠. 4번 벤질 벤조에이트는 효력 증강제이다. 벤질 벤조에이트는 기피제입니다. 효력 증강제가 아니고요. 5번 자체는 살충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살충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살충제와 혼용했을 때 살충 효력이 증강하는 것이 효력 증강제이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번 다음 중 효력 증강제는 어느 것인가? 1. 피페로닐 부톡사이드 맞죠? 2. 디메틸 부탈레이트. 그래서 이제 효력 증강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페노릴 부톡사이드하고 세사민, DMC, 피페오닐 사이크로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2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으로 가면요. 살충제의 인체 유독 사고를 예방 또는 치료하는 데 필요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카바마이트계는 유기인재와 포유류에 대한 독성이 거의 비슷하다. 예, 맞습니다. 이 대부분의 살충제는 피부 접촉 시에도 중독된다. 예, 맞고요. 3번 유기 염소계에 중독되었을 때는 아트로핀을 투여한다. 이게 유기 염소계가 아니고요. 아트로핀을 투여하는 것은 유기인계나 카바마이트계에 중독되었을 때 아트로핀을 반복 투여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유기인계 중독 여부는 혈액의 콜린에스테레이즈 효소의 양을 측정하면 된다. 맞고 5번 유기인계의 중독 시 휴식을 취하면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자면 3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7번.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제재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앞쪽은 살충제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재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를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만들어 갖고 판매하는 것을 보통 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제재의 종류가 이제 여기 3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화제, 뭐 유제, 용제, 그 다음에 수용제, 분제, 입제, 마이크로 캡슐 이런 것들이 이제 살충제의 그 형태, 판매되고 있는 형태 또는 제재를 말한다. 그래서 37번 보시면 수화제의 구성 성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화제는 원체에다가 증량제와 친수제, 계면활성제를 섞은 것을 수화제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증량제라고 하는 것은 규토나 고룡토 같은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수제,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를 이제 섞은 것들이죠.
이거는 2008년도에 기출이 되었었고, 이 수화제를 사용하는 곳은 보통 벽 부분, 그래서 흡수력이 강한 벽인 흙벽, 시멘트벽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 이제 흙벽, 시멘트벽에 사용한다 이 부분도 2015년도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1번 원체, 증량제, 친수제, 계면활성제를 섞은 것이 수화제이다. 그 다음에 50번으로 가시면요. 유제 제조 시 유화제로 사용하는 것은 유제라고 하는 것은 원체에다가 용매와 유화제를 섞은 것을 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유제는 흡수가 약한 벽면, 타일이라든가 니스칠한 벽이라든가 이런 흡수가 잘 안 되고 흘러내리는 그런 벽에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 제재가 바로 이 유제입니다. 그래서 유제에 사용할 때, 유제를 만들 때, 제조할 때 유화제로 사용이 되는 것은 1번 트리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메틸 나프탈렌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용매에다가 유화제를 섞은 것이 유제이다. 그래서 50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2번 보시면 마이크로 캡슐의 입자 크기는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어느 크기인가? 그래서 우리가 제제의 종류가 수화제, 유제, 용제, 수용제, 분제, 입제, 마이크로 캡슐이 있었었는데 이 마이크로 캡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충제 입자에다 피망을 씌워 놓은 것이 마이크로 캡슐이죠. 보통 크기가 20에서 30 마이크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0에서 30 마이크로. 그 다음에 53번 보시면 마이크로 캡슐의 장점이 아닌 것은 요거는 2006년도에 기출됐던 문제인데 1. 약제 기피성을 감소시킨다. 맞고요. 2번 잔류기간을 연장시킨다. 맞고 3번 모든 해충 방제에 사용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살포 후 냄새가 없다. 맞고 5번 인체의 안정성이 높다. 그래서 마이크로 캡슐 장점이 4가지예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보기 중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그 52번에 있는 그 풀이 부분에 보면 마이크로 캡슐 장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인체의 안전성이 높고 잔류기간을 연장시키고 살포 후에 냄새가 없고 동모기로 사용 시 약제 기피성이 감소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5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번으로 가시면요. 56번은 다음 약제 중 독성이 가장 강한 것은 그래서 LD57을 기준으로 했을 때 LD57의 숫자만 봐도 그러니까 뭐 나레드라든가 마라티온, 파라티온 이런데 아까 뭐 앞쪽에 물론 사충 독성이 가장 강한 것은 파라티온이다 말씀을 앞에 나왔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걸 모른다고 해도 LD57의 숫자가 LD57가 가장 숫자가 작은 것일수록 독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사용을 해도 전체 실험 동물의 50%가 죽을 수가 있다는 건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LD57가 가장 수치가 낮은 것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LD50이 3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독성이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56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8번 보시면 다음 독성치는 흰쥐에 대한 경구독성 중앙치 사량이다. 방역용 살충제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제 보통 저독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을 고르자면 5번 500에서 5000mg/kg이 저독성입니다. 그래서 밑에 풀이 부분 보시면 고독성은 5 이하, 20 이하. 그래서 경구, 경피, LD50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쪽에 실질적인 무독성 같은 경우에는 15,000 이상, 그 다음 2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무독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방역용 살충제로서는 보통 저독성인 것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5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